네, 아유, 열화와 같은 성원 감사합니다. 저는 변재원이고요. 오늘 장애시민불복종에 대한 북토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네, 아마 지난 북토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토크 때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하는 북토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책에서 못다한 얘기가 뭐냐 하는 북토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뒤에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요약하는 거 말고 이 책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과 다시 사회의 접점을 찾는 일종의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죠. 그냥 심화 과정으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책을 읽으셨으면 아 그러네 조금 더 연결이 되네 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책을 만약에 못 읽으셨으면 이 얘기를 배경으로 읽으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하고 있고요. 연구자이고 작가입니다.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작년에 2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은 김승섭 교수님이랑 같이 쓴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연구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시민 불복종이라고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장르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건 장애시민 불복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덕분에 엄청 진짜 뭐 전국 조직처럼 갑자기 돼버린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정책국장인데요. 약간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이런 게 가끔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장현이라고 하는데 대체 몇 명이 일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뭐 뉴스에 동해본 적 서해본 적 나오기도 하고 맨날 싸우고 뭐 중앙정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제3당 정도의 지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상근자 4명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계속 조금씩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 많이 늘어서 이제는 한 8명, 9명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전국적인 화력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도 가끔은 좀 놀라운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들어가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책은 사실 제 이야기들이 그냥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통계 수치라든지 뭐 전혀 담겨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이 책의 방향과 완전히 정반대인데요. 조금 배경 설명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장애인이 몇 명일까요? 라고 했을 때 263만 명입니다. 인구당 5%인데요.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아까 지금 김기상 박사님이랑 1층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다가 왔는데 김기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리조나에 있었는데 그때 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봤고 장애인들이 자원봉사 다니는 것도 보고 되게 놀라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는 장애인이 5,700만 명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장애인 수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돼 하는 수치죠. 자, 이게 그러면은 계산을 대충 해보면 몇 프로냐 이러면 17%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북유럽으로 가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가면 이게 20%가 이제 훌쩍 넘고요. 그 다음에 호주로 가도 비슷하게 20에서 25%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5%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결과는 간단한데요. 장애는 국가가 통제하는, 조절하는 어떤 인구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돈이 많은 국가는 장애를 많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죠? 장애인을 인정해주는 게 돈이 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국민에게 당신에게 장애인이라는 자격을 준다는 걸 일종의 수급권을 주는 거거든요. 이러저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일종의 배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는 국가, 가난한 국가, 저소득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장애인을 인정하되 사회복지 아니면 보장 서비스를 전혀 주지 않는다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인정 안 한다 방법이 있죠. 두 번째를 많이 쓰는 거죠. 당신 웬만해선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국가는 당연히 사회복지 예산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수가 줄어드니까요. 물론 이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호주 같은 사례를 설명하긴 좀 어렵지만 미국 같은 사례를 설명하긴 좋은데요. 일본이나 장애인 예산이 큰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베테랑, 그러니까 퇴역 군인이 많은 국가들. 제2차 세계대전 때
상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가보훈부에서 전쟁에 나갔던 국민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종의 자활, 재활 아니면 뭐 사회 참여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장애인 예산이 증대되는 경향성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식민 지배를 경험했고 심지어는 한국전쟁까지 추가로 경험을 했지만 장애인 수가 극히 낮게 통제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한국이 처음에 이제 식민 해방 후에 이제 발전국가로 갈 때 당연히 발전국가의 형태는 쉽게 말하면은 군인들 아니면은 이 독재적인 성격을 가진 지도자들이 사회복지 수급 경향을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장애인의 인구를 줄이는 그 과정들이 같이 전개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인의 복지 체계를 어디로 맡겼었냐면 과거에는 이제 거기죠. 미셔너리들.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 선교 단체들 뭐 이런 중심으로 많이 맡겼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많이 민간화가 됐죠. 준위탁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장애인 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고 싶은 얘기는 장애라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관계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지배적 구조와 그 예산 상황이 결정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몸이 아프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함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률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54%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낮고요. 장애인 가구 소득도 당연히 낮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5배 정도가 높은데 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할 텐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쉽게 말하면 김대중 정부 때 IMF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서울역 등지에 이제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국가가 이제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4가지 급여를 도입합니다. 생의주교라고 하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도입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그 실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받는 급여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아래층이 의료급여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생계급여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굉장히 저소득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보다 더 저소득으로 가면 이제 의료급여 수준이 있지만 생계급여는 실제로 이제 일부 생활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그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장애인 5명 중 1명꼴입니다. 전체 인구 수급률 대비 너무 높은 수준이죠. 장애인 중 대학 이상 학력자는 국민고등교육 이수율 대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율은 OECD 대비 0.3배입니다. 이 일종의 수치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수치들이 주는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인구 계층은 한국 사회에서 더 배울 수 없고 더 일할 수 없고 당연히 더 일할 수 없으니까 더 가난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국가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의 장애인 각종 통계들이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게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안 된 건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옛날보단 좋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저는 가끔 많이 만납니다. 근데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서울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버스, 지하철 좋다. 근데 그건 너무 서울 중심적 마인드인 거죠. 예컨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경상남도 진주에서 북토크를 하는데 희한하게 저상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퍼센테이지를 봤는데 서울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그래도 이제 한 58, 9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2대, 1대 꼴은 저상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주는 와도 안 오니까 이거 기다려서 봤더니 2020년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이 2%더라고요. 그러니까 2%는 그러니까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즘 버스는 다 타기 쉽다라고 얘기하면 10의 9은 서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보고 한국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수치도 보급률이 쫙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만 해도 10% 수준의 보급률이죠.
저상버스 도입률 추이를 이렇게 잠깐 보면 영국이 2004년에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했고요. 한국이 2007년에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한 거예요. 3년 정도 차이가 났지만. 근데 영국은 28%에서 시작해서 97, 8, 9까지 가는데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국은 2007년에서 시작해서 2020년인 지금 28%니까 1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약 25% 늘어날 때 영국은 70%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를 줬을 때 어디는 70% 이상이 늘어난 거고 어디는 아직 20% 남짓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또 궁금하니까. 자, 버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법률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라고 하면은 편의상에 지나가는 모든 버스를 상상하기 쉽지만 그렇진 않고요. 버스라는 거는 파란 버스도 있고 빨간 버스도 있고 초록 버스도 있고 버스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쉽게 말하면 파란색 초록색 버스입니다. 여기서 지나다니는 버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내 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작은 버스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을 버스라고 부르는 게 또 있습니다. 마을 버스는 여기 안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우리가 타서 부산 가는 티켓 2장이요 할 때 타는 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 시외버스죠. 그 버스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외고속버스는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가시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어촌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시내버스만 생각했을 때 아직 28%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채우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다 채우면 언제쯤 될까 했을 때 시내버스가 이 추세로 완성될 경우는 한 2080년이고요. 나머지 4종 버스를 다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2세기쯤 됩니다. 그러니까 22에서 23세기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런 걸 볼 수도 있어요. 뭐 한 2180년 뭐 이렇게 서울시청 광장에 걸리는 거야. 드디어 이동권 완성했다. 뭐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중에 누가 살아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과연 인류가 버스를 타고 다닐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저는 좀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버스는 영영 못 하는 거죠. 이런 게 왜 발생하냐. 이제부터 이 책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책은 사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직접 민주주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오늘날은 굉장히 갖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점증주의에 대한 과신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길바닥에 들어 눕지 말고 법원이나 이런 법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생각은 안 해봤냐.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애인 하나, 그 다음에 노인 하나, 임산부 하나, 어린이 하나가 팀을 꾸려가지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장애인 그 시외버스 이 회사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간단했는데요. 나도 시외버스 타고 싶다 해요. 근데 못하니까 나 태워달라. 그러니까 소송의 요지였습니다. 이게 8년 동안 싸웠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법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중요하다. 이게 참고로 재작년 기사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겁니다. 1, 2년밖에 안 됐는데 장애인 이동권 중요하지. 그런데 이걸 다 하라고 하기에는 버스 회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4명의 소제기자들이 다니는 노선 하나씩은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254개 시군구 우리 기초 단위들 있잖아요. 그럼 254개의 소를 걸어야 됩니다. 같은 논리라면.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라고 보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 만약에 부산 사는 장애인이 서울 가고 싶다라는 걸로 소를 걸었다면 서울만 가겠어요? 광주도 가고 싶겠고 뭐 양산도 가고 싶겠고 뭐 대구도 가고 싶겠고. 근데 그건 또 별개의 소를 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근데 소 하나에 8년씩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국가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걸 그냥 정책학적 함의로는 점증주의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점증주의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는 굉장히 모호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시외버스 회사, 시내버스 회사 아니면 뭐 서울시 정부 그 어떤 곳도 장애인은 안 태워주겠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장애인 절대 못 와 뭐 이렇게 배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해줄게. 근데 이 과정을 제가 다 계산하니까 뭐 218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연된 정의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지연된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이 지연된 정의의 속도를 당기려고 노력한다. 이 두 가지의 쟁점 속에서 장애인들이 지금 우왕좌왕 그 다음에 뭐 갑론을박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전자를 택한 사람들, 가만히 있는다라고 택한 장애인들도 분명히 있죠.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후자를 택한 장애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기다렸다간 내가 늙어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게 그냥 전장현인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말하는 뭐 거의 무슨 반괴뢰 단체라고 하는 뭐 그게 그냥 이 실체가 이건 거예요. 이 지연된 정이 2180년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딱 두고 기다린다 못 기다린다 파가 있는 거고 못 기다린다 파가 나온 게 전장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거리로 나오면 뭐가 달라져? 라는 질문은 저는 좀 유의한 질문이라고 봐요. 거리로 나오면 뭐가 달라져?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한번 쭉 훑고 가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달라지더라 입니다. 1980년대 때 전두환 정부가 외쳤던 게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메인 슬로건이 뭐였냐면 복지국가 건설이었어요. 근데 복지국가 건설을 외치면서 그때 처음 뭐가 만들어졌냐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거에 1981년 정도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만들던 주축 세력이 뭐였냐면 연세 세브란스 이제 의사들이었어요. 의사와 기독교계가 중심이었죠. 자, 그런데 의사들이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병원에서의 조치나 재활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버스 이런 얘기는 안 넣어요. 거기에 뭐 그런 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다만 뭐 재활 보조기구를 어떻게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는 약간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의 차별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제일 큰 문제들은 뭐였냐면 80년대에 두 가지 사건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88 올림픽이 열리는데 88 올림픽 당시에 불황인 청소와 노숙인 청소와 장애인 청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다 어디 보냈냐면 형제복지원 아니면 뭐 시설. 그러니까 좀 보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국가가 좀 깨끗해 보이고 좀 나이스해 보여야 서울이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 이게 오늘까지 이어지면 탈시설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엔 지금은 들으면 허걱하지만 당시에는 일상적이었는데 장애인들이 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장애인이 법대 합격했는데 탈락하거나 의대 합격했는데 탈락하거나 약대 합격했는데 탈락하거나 사법고시 봤는데 점수가 됐는데 탈락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앞서 말했던 다시설로 보내라는 경우는 우리가 굳이 말하면 장애인 중에 굉장히 그 민중적 지형에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대다수의 장애인들의 이슈였고 이 후자의 문제 각종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대학 입시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87년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주축 세력은 학생 세력이었어요. 과거에는 학생 운동이 굉장히 힘이 가했거든요. 근데 학생 운동 세력이 될 수 없는 세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인 거예요. 왜냐면 학교 입학이 안 되니까. 아니 대학을 가야 무슨 대학에서 뭘 차리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대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그 당시에 뭘 대응하기 시작했냐면 탈락한 장애인들 구제하는데 막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학교 가서 데모한 거죠. 얘 왜 떨어지냐. 아주대 의대 가서 막 데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전지대련이라고 해서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여기 장애자여 일어나라, 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습니다. 그 성과가 뭐냐면 신문에 진짜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섰더니 뭐 막 장애인 사법고시 합격하고도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 뭐 이런 거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점 이 운동 세력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 세력이 뭘로 가냐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뭐 하죠? 취업합니다. 장애인이 그 당시에 취업하는 일은 너무 요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안 되면 직장이 나를 고용해야 된다? 직장이 나를 고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오늘날 뭐죠? 의무고용인 거예요.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상에 정의된 건데, 그 법률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법률을 만드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또 왜 직장에는 장애인이 이렇게 없냐, 장애인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법 이 재개정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대 법안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 양대 법안 투쟁을 시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식도 한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그 60년대 때, 그러니까 해외를 보면 우리가 68혁명이나 60년대 시민권 운동이나 미국, 프랑스, 유럽 등지에서 열리는 것들을 보면 그때 정체성 운동들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여성 운동, 뭐 흑인 운동, 장애인 운동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 운동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시민의 시민권이 분명히 맞는데, 그 과정에서 왜 우리는 탈락되냐라는 목소리가 같이 일어나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87년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에 장애인 운동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장애인 운동들이 같이 확 불타기 시작하고, 장애인들이 조직화가 되기 시작하고, 장애인들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갑자기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울거리 턱을 없애주시오, 이렇게 뭐 턱이 있어서 유서를 쓰고 자살한 김순석 열사의 이야기들이 점점 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냐면, 대학운동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뭔가 조직화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꿈틀꿈틀하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0년대쯤 되면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주역은 솔직히 말하면 장애인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80년대 때 장애인 대학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집 자녀들 얘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80년대 장애인들이 다 대학을 간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장애인 대학 진학률이 20%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수가 더 적었겠어요. 자, 그래서 90년대 때는 이게 그러니까 피플 운동, 그러니까 민중 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쭉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게 어디로 내려오냐면,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수용시설은 미셸 푸코가 분석한 바도 있지만, 우리가 탈시설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수용시설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지점들이 오늘날까지도 갈등인데, 장애인들이 탈시설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핵심은 이거죠. 국가는 나를 잡아 빼내라 도 있지만, 국가는 왜 시설 말고는 아무런 대안을 만들지 않는 채로 계속 오냐라는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요양급여나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 요즘 노인 요양시설들도 굉장히 마찬가지 얘기인데, 만약에 누군가 노인 요양시설에 탈시설 운동을 한다고 치죠. 제가 봤을 때는 100%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5, 60대 분들은 자신이 만약에 요양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삶이 되면 무조건 문제제기가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제기의 핵심은 뭐냐면, 왜 내가 사는 방에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난 거기에 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탈시설 운동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근데 그 당시엔 탈시설이라는 말이 존재하진 않았고, 당시에 장애인들이 익숙한 건 뭐냐면, 그래, 우리는 시설에 사는 게 마땅해 는 있었지만, 근데 왜 우리가 시설에서 두들겨 맞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 관련 자료에서 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보면 모든 시설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위계화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관리자와 수용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보의 폐쇄화가 있습니다.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건 시설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CCTV를 달 수도 없는 거고 CCTV를 전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집단화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건 1인 1실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6인실쯤 돼야지 이게 프로핏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겪었던 거는 왜 우리는 두들겨 맞고 살아야 되지? 왜 우리가 여기서 두들겨 맞고 죽는데 밖에 소문이 안 나는 거지? 소식이 안 전달되지? 해서 그때 가져온 단어가 뭐냐면 시설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여기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거나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장도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국가적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오늘날은 그냥 아예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라라는 운동까지 번진 거죠. 그리고 나서 소수의 이건 시설 안쪽 장애인들이 전개했던 운동이고요. 시설 바깥쪽 장애인들은 그럼 뭘 했냐? 갈 데가 없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갈 데가 없으면 어딜 가면 되냐? 초중고를 가면 되냐라고 하지만 초중고는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특수학급이 있지도 않고 사실 지금도 특수학급이 있는데 거기만 가도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막 전국이 뭐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는 했겠냐고요. 한 30년 전이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이제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만들었던 게 노동자 야학, 그 다음에 여성 야학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장애인 야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 야학과 여성 야학과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이 야학의 목적은 검정고시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낮에 갈 곳이 필요하다였어요. 그래서 이 야학이 밤 야자가 아니라 들 야자를 썼습니다. 예, 그 웃기죠. 그러니까 들 야는 쉽게 말하면 집 밖같이,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아웃사이드인 거예요. 예, 뭔가 그냥 밖에 어디 갈 때. 장애인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들 장애인 야학 같은 데 가서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진짜 몇몇은 거기서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90년대를 뭘로 정리를 하고 싶냐면 문화화의 시대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그냥 실증주의적 인류학에 의해서 그냥 너무 건조하게 좀 정의를 해보자면 문화라는 건 이런 거죠. 타인이 나에게 끼친 어떤 영향이 집단적 관념을 만들어낸 것.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죠.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내가 뭘 배우고 모방하고 학습하고 뭔가를 좀 바꿔보고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집단적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관념. 그게 이제 문화라고 너무 납작하게 했죠. 원래 문화가 훨씬 더 두꺼워야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다수 장애인들이 집 밖에 나와가지고 들 야자가 달려있는 야학 누군가를 만나고 저 사람 저렇게 사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나? 처음으로 그 관념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고립된 사회에서 바깥으로. 제가 넘기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2000년대가 딱 됩니다. 사진이 며칠 전에 떠올랐어요. 박경석 대표가 요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정확히 하시네요. 네, 이게 어디냐면 프레스센터예요. 거기 관훈클럽 하는 데 있죠. 언론노조 맞은편 건물. 저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 화면이 잘려 있는 게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근데 박경석 대표가 그 당시에 뭘 외치고 있냐면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하라라는 걸 외쳤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날 장애인 특수교육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비리 척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는 공익이사라고 해서 시나 지자체에서 공익이사를 넣습니다. 과거에는 속된 말로 끼리끼리 했어요. 끼리끼리.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보장하라라는 걸 외쳤는데 이게 오늘날의 활동지원 서비스인데 이거 예산이 3조 3천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외친 건데
지금은 그게 다 법으로 만들어졌거나 뭐가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20년 지난 사회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며칠 전에 떠올랐냐면 카이스트 졸업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입틀막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 박살 났을 거예요, 진짜. 그쵸? 난리 났겠죠.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휠체어 부수든지 뭐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요 맞은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때 후일담이 어떻게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반드시 오바마에서만 그 사례를 찾을 필요는 없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시라 그래요. 시간 줄 테니까 얘기해 보시라.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얘기를 해보. 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장관이 쩔쩔매면서 나중에 하시자. 이러고 이제 대충 이제 끝나는 건데, 저기에서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알려드리면, 그럼 저 펼친 건 어떻게 들고 갔냐. 저게 재밌잖아요. 저게 사실 휠체어 밑에 엉덩이에 깔고 갔대요. 그러니까 엉덩이 밑을 누가 만지지 않으니까.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박기명이 대표라고 과거에 진보신당 부대표도 했었고 지금은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 여성활동가로 계속 활동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술 먹다가 진술을 들었는데 심장이 터져 죽을 뻔했대요. 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 이거 했다가 막 두들겨 맞고 경찰 가고 막 이러면 너무 심장이 터져 미칠 것 같은데 박경석이 괜찮다고 그냥 하자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거 했다고 뭐 무슨 문제 생기겠냐고. 지금 사회였으면 문제가 생겼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시절이죠. 자, 이때는 사실 다들 운동 초보였어요. 그때 뭐 지금처럼 막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2001년에 장애인 이동권 연대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광화문이라고 써있는 요거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는 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2001년 오이도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날에 노원역에 있는, 그러니까 4호선 끝에서 끝으로 가면은 오이도에서 노원까지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다가 오이도역에서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휠체어 리프트에서. 근데 우리가 기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기차를 타러 가다가 죽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너무 분노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대거 모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네, 그리고 지하철 아니고도 이동할 수 있게 버스를 낮게 설치하라. 이게 2001년인데요. 지금 2024년인데 이게 24년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섰더니 뭐 전장현이 나서지 않냐. 그건 아니고 24년째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옷에는 장애인 이동권 연대라고 써있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고는 안 써있어요. 이 이동권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좀 생소한데 한국에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는 우리가 어디인가에 건물을 접근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이동권이 아니라 accessibility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게 주류고요. 근데 한국은 왜 그럼 난데없이 이동권이 나왔냐?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다 죽을 수 있냐?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모인 장애인들끼리 335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했는데 그게 이동권 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너무 없어서 이동권 보장하라 막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꼬마가 너무 궁금해서 옆에 지나가다가 아저씨 이름이 이동권이에요? 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됐지만 그 당시엔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동권. 약간 이거에 가까웠던 건데,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그러면 지금 제도화됐냐? 이것도 재밌죠. 당시에 민주노동당에서 의원이 하나가 나옵니다. 노회찬 의원이라고 나오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이 거기에 그 법의 목적에다 뭘 쓰냐면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근데 이동권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운동의 용어였지 법률적 용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거기 넣으니까 법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뭐 이동권을 어떻게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까지 온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장애인 교육 차별 철폐 어머니들이 계시죠. 전부 발달장애 부모님들입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뭘 외쳤냐면 특수학급을 만들어달라, 특수교사를 많이 늘려달라라는 걸 외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째 넘는 운동인데 최근에 막 불이 또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동권을 운동하시는 분들, 여기서 교육권을 운동하시는 분들 3, 3, 5가 다 모여서 우리 각자 권리 말고 같이 싸웁시다 해서 만들어졌던 게 전장연이었는 거죠. 예, 그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로 갔고. 예. 자, 근데 이 그림들은 이 그림들이 제일 다른 점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설에서 나쁜 짓 한 원장님을 혼내달라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뭔가 법률적 수준까지 온 거예요. 흐름이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싶냐면 이제 법제정의 시대가 왔다. 권리 중심의 운동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그리고 2010년대를 쫙 갑니다. 2010년대를 가면 여기가 지금 한강대교인데 이걸 지금 기고 있는 분이 그 제 책에 나오는 규식이 형이라는 캐릭터인데 이규식 활동가죠. 이분이 뭐냐면 이때가 오세훈 지금 시장이군요. 오세훈 현 서울시 시간이 너무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노들섬이라는데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페라하우스의 건립 비용이면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축소하고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던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만 건든 건 아니고 가족 지원 예산이라든지 급식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줄여가지고 약간 그 토건을 좀 하려고 했던 시대가 지금도 뭐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어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땅 봐줄게.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얼마나 좋은데 짓는지 한번 봐줄게. 하고 한강대교를 기기 시작합니다. 12시에 기어서 8시쯤에 도착합니다. 사람이 걸어갔으면 훨씬 빨리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한 1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긴 거예요. 거기 한강대교가 완전 말배가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오세훈 시장과 저희의 악연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악연이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만들어진 활동 지원 서비스 결국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거는 처음에는 100억 규모로도 그보다도 작게 시작했다가 지금 3조쯤 되니까요. 2023년 기준 여성가족부가 18개 부처 중 이제 19개 부처군요. 국가보훈부가 있으니까. 부처 중에 제일 작은데 그들 예산이 1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유명무실한 부처 수준으로 굉장히 죽여놓은 건데 정부가. 근데 이 개별 사업이 그 부처 전체 예산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자,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는 게 그러면 그 3조 3천억이 장애인 호주머니에 꽂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전까지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무급으로 일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정과 뭐 이런 것들로 동정심에 기반해서. 근데 이제는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된 거죠.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고 나는 임금을 받고. 근데 과거에는 그게 임금 체계가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좀 인맥 있고 부모님의 헌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애인들만 집 밖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 그게 다 임금화가 된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노동 직군이 된 사례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하는데 요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는데 장애 등급제라는 거는 이겁니다. 장애인을 너는 1급이네요. 너는 2급이네요. 너는 3급이네요. 해서 6급까지 세우는 건데요. 이게 전 세계에 딱 2개 국가만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럼 왜 한국에 있을까? 일본 법률을 갖고 왔으니까요.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됐지만 한국이 따라갈 수 있는 제도의 대부분은 결국은 일본이었고, 그럼 일본에 대한 경로 의존으로 이제 장애 등급제를 갖고 오게 된 건데, 문제는 사람 몸에다가 너는 5등급입니다를 매기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는 5등급짜리 사람, 너는 1등급짜리 사람, 이게 너무 이상하다. 필요에 기반해서 줘야지 어떻게 등급에 기반해서 주냐라고 해서 미국, 유럽처럼 측정을 다시 해라 라는 기준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부양의무제인데, 부양의무제는 약간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 근데 황도영 작가님의 북토크를 들으셨으니까 다들 이해가 되시겠네요.
한국은 복지 정책의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우리 엄마가 돈이 있으면 못 받아요. 이게 기본 세팅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장애인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장애인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1살 때 시설에 버려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 30살쯤에 나와요. 근데 부모랑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냥 30년.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을 딱 신청하러 갔더니 엄마가 자산이 있네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게 공무원의 마인드인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30년 동안 끊어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오늘부터 돈 좀 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양의무제를 없애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수급 자격을 개인에게 줘라. 가구 말고. 라고 해서 그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게 2010년대를 정리하면 대충 흐름이 이런데 저는 이게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촉구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의무라는 개념이 조금 법률적이긴 한데 소극적 의무는 이거예요. 그래 너 존재하는 거 인정. 뭐 이런 거예요. 굳이 말하면. 근데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이제 보장한다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국가도 한 몫을 해야 된다. 국가도 어떤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국가가 진짜 적극적으로 의무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적극적 의무인데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무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 예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로 딱 온 거죠. 드디어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렸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우리가 익숙한 풍경들이에요. 이제부터는 다 아는 풍경이에요. 가운데는 코로나고요. 백그라운드는 이준석, 박경석 씨의 토론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코로나 때 맨 앞줄에 서 있는 건 참고로 저고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너무 그러니까 시설에서 우리가 여기가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기침을 하는 순간 이 방문은 잠그고 국가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15일 뒤에 뵙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 15일 뒤에 오면 여기 다 전멸이에요. 진짜로.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원래는 방역에 맞는 방법은 뭐냐면 누가 기침하면 각자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죠. 근데 장애인 시설만 거꾸로였어요. 네. 왜냐면 그거 관리할 일손이 없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때 굉장히 뉴스에 많이 실렸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준석과 박경석 대표의 썰전 라이브 토론인데 제가 오늘 저도 그 아침에 밥 먹다가 요 며칠 저분이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뭐 뉴스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게 취미일까 하는 궁금증에 갑자기 그 R이라고 이제 통계 프로그램인데 그걸 켜가지고 저 두 분이 토론했던 저 썰전 라이브가 1, 2부가 있어요. 1, 2부를 제가 분석을 그 텍스트 아널리시스를 했는데 그때는 안 해보다가 지금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던 게 뭐냐면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말들을 형태소로 나눠서 형태소는 이제 낱말의 가장 작은 나이거든요. 그걸 쭉 나열을 했을 때 박경석 대표만 많이 언급하고 이준석 대표는 아예 언급을 안 한 게 있어요. 반대로 이준석 대표만 언급하고 박경석 대표는 아예 언급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박경석 대표가 많이 언급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게 뭐냐면 권리라는 단어랑 지역사회라는 단어예요. 네, 그걸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언급하는데 박경석 입에 담지 않았던 말이 뭐냐면 투쟁이랑 시위예요. 근데 저는 이걸 문득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목적이 좀 다른 토론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박경석과 토론한 게 아니고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이 사람이 투쟁하고 이 사람이 시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박경수 대표는 순진했던 거죠. 거기 가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 거예요. 권리를 갖고,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아무튼 이 장애인 운동이 그래서 2020년대 때 확실히 확 붙으면서 지금 엄청 대중화가 많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하면 뭐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저분은 이 흰머리 이분은 저한테 야 이때는 우리가 떠들어도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연합뉴스에 우리도 모르는 소식이 다 실린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좋아하시라. 불안하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 뭐냐면 이 얘기는 아시는 분들만 알 텐데 이준석 대표랑 박경석 대표가 한 4, 5일 전에 만났어요. 설 직전에. 근데 그때 박경석 대표가 설날에 수서역에서 KTX에 거기 정치인들 엄청 많이 오거든요. 뭐 고향 잘 다녀오세요. 투표는 개혁신당에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장애인도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걸 박경석 대표 막 한 거예요. 장애인 정책도 해주세요. 막 이거 했는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부른 거죠. 네, 커피 한잔 하자. 그때는 저는 그날 그걸 보고 오 준석이가 철이 들었네 뭐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아니야. 그날 저녁인가? 뭐 올리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합당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는 합당을 하는 어떤 제스처로서 내가 마음이 좀 넓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약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 뭐가 빠그라지고 꼬이고 막 해갖고 뭐 다시 뭐 배복주 뭐 금복주 다시 난리 바가지가 나가지고 또 이 지경이 온 건데 그러니까 그냥 불러주면 신이 난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무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건 저는 두 분이 개인적으로 콤비가 좀 맞는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뭐 싸우시든 뭐 어쩌시든 자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반백년을 쫙 훑었거든요. 한국 장애인 운동을 반백년 훑었는데요. 이제부터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그러면 왜 이 데모에 관한 책을 썼을까인데 네트워크 아리의 회원이신데 오늘 스태프 회의 때문에 붙잡혀서 못 오신 김주영 교수님께서 사실 급진민주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서울대 안에서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이 책에 보면 데모는 왜 하는가 1, 2, 3, 4라는 게 이 책 안에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 서울대 강의를 그냥 쉽게 좀 쪼개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치적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대표도 있어요. 우리는 행정대표들을 그러니까 우리 대신 대표해서 행정체계를 관리해주는 사람을 우린 관료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대신해서 해주는 분들을 우리는 국회의원, 대통령 등의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은 전문 직업인 거예요. 그쵸? 정치와 행정은 전문 직업인데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 인류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관료나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때 완전 고대 아테네로 잠깐 가보면 추천민주주의를 들어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중에 추첨이 되면 거기서 1년 정도 참여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추천민주주의가 뭐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고 저도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 철학서들 중에 뭐 이런 지리학적 이야기들 예컨대 도시국가에서 그 국가가 점점 더 그 영토를 확장하는 사이에 더 이상 그 추첨으로 오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된 게 하나가 있고 의제가 너무 복잡다단해진 것도 하나가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나는 농사를 열심히 지을게. 너는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민원을 처리해. 뭐 정치를 해.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영토가 커지고 국가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것들은 처음에는 우리끼리 솔선수범해서 분담해서 하는 뭐 청소당번 같은 일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표 민주주의가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지점이 하나가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는 대부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주권을 갖는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주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헷갈려요. 주권이 뭐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동어 반복인 거고, 그러니까 주권을 실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잠깐 고민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4월 10일 날 가서 투표하는 거? 주권 실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죠? 그것도 주권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죠. 테레비 보고 이놈 잘하겠네 해서 투표하면 그게 주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나요? 좀 이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해요. 그거는 마치 제가 뭐 이제 한물 가버렸는데 그 얘기할 좀 그렇지만 슈퍼스타 K 보고 진짜 제가 노래 잘 부르면서 투표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를 뽑는 데선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중으로서 관여하는 것만으로 주권을 다 설명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 민주주의라는 얘기도 심지어 약간 비꼬듯이 나오죠.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주변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자, 노원 주민대회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노원역 앞에 가면은 투표하라고 그 투표 뭐가 있죠? 뭐 어떤 분이 갑자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투표해주고 가세요. 무슨 투표요? 노원역에 뭐가 생기면 좋을까요? 1번 뭐 노점상 깨끗하게 뭐 리모델링하기, 2번 뭐 노원역 8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3번 화단 가꾸기, 뭐 4번 쓰레기 차 뭐 월수금 매주 오기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럼 제가 막 고민하다가 2번을 찍어줘요. 그러면 근데 노원구청에서 오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저 이거 다 모아서 구청장님 갖다 드리려고요 하는 분들이죠. 근데 사실 진보당의 운동이죠. 엄밀히는. 근데 어쨌건 노원 주민대회 이런 게 다 전국에 다 열립니다. 다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뭔가 주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행태죠. 예컨대 4월 10일 날 기다렸다가 투표 한번 하고 2년 뒤에 기다렸다가 지방선거 한번 하고 이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정보공개 청구. 국민의 알 권리인데 오늘날 정보공개 청구 거의 안 하죠. 정보공개 청구해서 나는 이거 학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다라고 직접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토론회에서 진짜 이 강서구 서진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참고로 서진학교는 지금 완공이 됐고 졸업생도 배출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투표했으니 끝났습니다라는 도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내가 진짜 뭘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약간 우리 평화로운 버전 받고 여기는 지하철을 긴다거나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민주화 운동의 주축 세력이 된다거나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주민대회에서 투표 하나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 이런 일들은 보통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의 논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없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그 수가 적어서 다수결조차 될 수 없는 사안들일 때 혹은 국가가 속된 말로 입틀막해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사안일 때 사람들은 거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직접 참여한다는 거죠. 여기서 급진 민주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왜 투표로 성에 안 찹니까? 왜 토론회로 성에 안 찹니까? 왜냐면 그 두 개에서는 자신의 감각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온전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럼 전장현 운동은 뭐냐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케이스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학생운동이라는 거는 저도 그 책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안 해봤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생 운동이 이제 거의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 사회의 규범 안에는 직접 자신이 참여해서 뭔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거나 거의 삭제되고 있어요. 없는 거죠, 그건. 그거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아니면 과격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등등등으로 치부가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면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는데 하려고 했으니까. 장애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이 사실 저 책 제목은 창비해서 정한 건데요. 저는 원래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책 제목을 미뤘었어요. 원래는. 근데 뭐 지금은 저 책 제목에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당시에 저 책을 쓰면서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일기를 쓰고 싶다고 서문에 달아놨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지점에선 좀 마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장치였고,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왜 이들은 거리에 나와서 연달아서 지는 싸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예.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예컨대 너 그럼 정치인이 돼. 아니면 너 그거 법정 가서 해. 근데 다 해본 거거든요. 예. 안 해보고 갑자기 지하철을 타고 막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킹 목사가 말했듯이 이 지연된 정의, 근데 저는 이 지연이 사실 정의된 지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지연은. 그럼 이 지연된 정의와 정의된 지연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그 정치적 감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책을 쓰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서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중에 네, 또 한 번씩 심심하실 때 책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